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남은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민원행정제도에서. 그런데 괜히 여러분들 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건 그냥 오늘 강의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뽑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정도 아까 11가지 제목 해드렸으니까요. 한 번 정도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제목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고충민원과 복합민원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고충민원. 고충민원과 복합민원이 되겠어요. 자,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기관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소위 소극적인 처분이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극적인 처분을 받았다.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받아서 불합리한 그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뭘 준 겁니까? 불편을 준 거예요.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줬다 이 말이죠. 국민들에게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불편과 부담을 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민원이 고충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한 민원이 고충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충민원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그러한 원처분 취소를 취소하거나 원래 처분했던 취소를 취소하거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충민원이 되겠고, 복합민원은 뭐가 될까요?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수의 행정기관에다가 다수의 관계기관과 다수의 부서 그리고 행정기관과 다수의 부서에다가 허가해 주세요, 인가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협의해 주세요,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하는 민원 사무가 복합민원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공장에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률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하는데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 공장 하려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농지 전용 허가 받고 그러면 부서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서류를 일괄 접수하는 거야. 일괄 접수. 그렇게 되면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허가받으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고요. 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또 허가받아야 돼요. 이렇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용하게 되면 뭘 내느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냅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낸다. 이게 바로 산지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낸다는 거지요. 또 개발행위 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필기 생략합니다.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돼, 허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이런 것들 하려면 복합민원이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부처마다 일일이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일괄 처리한다는 거, 일괄 처리. 일괄 처리를 한다. 일괄 처리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로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주무부서에 지정이 되겠죠. 행정기관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일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일괄 처리. 일괄 처리한다. 또 민원 서류에 일괄 제출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 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은 관계기관과 미리 뭐한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 복합민원에 계십니다. 행정기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 접수, 처리할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 방법, 구비 서류, 처리 기간, 처리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사무 별람 등에 수록하여야 한다. 복합민원의 종류가 나왔죠. 의제 처리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의제 처리 대상에 대해서는 개별법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러분, 이때 말이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다 허가인가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의제 처리입니다. 의제 처리.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의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의제 처리 나왔죠? 밑에 보세요. 어떠한 인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주된 거예요, 주된 거.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간주한다 이거야.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으로 넘어갑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과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 서류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민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민원 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처리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접수 기간, 경유 기간, 협의 기간, 처분 기간 등을 처리 단계별로 구분한다. 자, 접수 기간이 따로 있고요. 그죠? 접수 기간이 따로 있고, 접수 기관, 어느 기관에 하는 거냐? 그리고 경우 어디를 거친다? 경우 기간이 있고, 그리고 협의 기간. 접수 기간, 경유 기간, 협의 기간. 마지막으로 뭐야? 처리 기간. 이런 단계별로 구분한다. 만약에 처리 기간이 10일이다. 접수 1일, 경우 2일, 협의 3일, 처분 4일. 봐요. 접수 1일,
경유 2일, 협의 3일, 처리기간 4일, 토탈 10일이 되겠죠. 그죠? 처리기간이 있고, 경유기관이 있고, 협의기간이 있고, 처분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넘겨보니까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 나왔죠? 5일 이하로 정하는 경우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며칠 이하일 때? 5일 이하일 때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차세요.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일은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그러나 6일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일 때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초일은 산입합니다.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산입한다는 거죠. 쓰세요. 거기다 가로 열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은 토요일은 산입한다. 토요일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하는 경우는 초일은 산입하되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닌데요. 뭐 계산하는 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5일 이하일 때는 접수 시각부터 어떻게 한다?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5일 이하일 때. 5일 이하일 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그리고 5일 이하일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한다. 그리고 1일은 8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6일 이상일 때는 그러면 여러분 5일 이하라고 하는 건 5일도 포함이 되겠죠? 6일 이상이라고 하는 건 6일부터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불산입한다. 그런데 토요일은 산입한다는 거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겨서 중요한 것이 뭐냐. 180쪽에 보시니까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별표하시고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나올 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여러분 저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나중에 찍어 드릴 텐데 그거 찍어 드리는 것만 뭐 그냥 수없이 보세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냥 에브리데이 그냥 매일같이 보시고 핵심 키워드는 암기하시고 암기가 안 되면 쓸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 교과서는 이제 그냥 엄청나게 지금 뺐습니다. 이거 두꺼운 교과서를 꼭 알 것만 넣고 여기서 다시 반절로 축소해서 여러분 불필요한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또 해드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나올 것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하고 교과서 한번 읽어본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자, 행정기관으로부터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부 처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심판과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이의 신청입니다. 여러분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한 이후에 잘못된 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라든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입 배경은 민원인들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뭘 방지하느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민원인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하기 전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둔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거냐? 가번 보세요.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자,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90일 이내입니다.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다가 문서로서 뭐 한다?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거부처분을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또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결정해서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 원래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없을 때는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0일) 이내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사유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사유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민원인들은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과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경우는 10일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민원인들에게 연장 사유를 통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가 나왔네요.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할 때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는 결정 사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행정기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의신청하기 전에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행정기관에다가 인허가 등을 해달라고 정식 민원을 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고 사전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류는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입니다. 민원인들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한다. 그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행정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사전심사 청구 제도는 대상 민원이 주로 뭐냐? 복합 민원이 많아요. 복합 민원. 예를 들면 창업, 공장 설립, 골프장 같은 거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이 불가 처리되었을 때는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으로 당해 행정기관장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민원 대상이 안 냅니다. 행정기관장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 민원별 구비 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리 절차,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정식 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마지막에 유의사항 나왔죠.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은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여 거부하는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들이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고 행정의 서비스를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두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허가를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민원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특별한 거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중한 검토를 요망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넘겨서 5번입니다.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 시행, 별표시 아주 중요합니다. 민원행정제도에서는 오늘 뭐 한 것들이 다 중요한 건데요.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 시행입니다.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의 시행 나왔습니다. 이게요, 참 오래됐습니다. 93년 10월 전국에 일제히 시행된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입니다. 오래됐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실시 배경 보세요. 그러니까 민원일의 방문 처리는 전국적으로 93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실시 배경은 뭐냐? 민원을 하게 되면은요, 민원인과 공무원들 간의 일상적인 만남의 현장인 민원사무처리제도가 일대 개혁을 통해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목적, 종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혁신적인 제도. 부조리를 제거하겠다는 거지요. 다목적,
종합적 효과를 거둔다. 일대 혁신을 제거한 거예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시하게 되면 민원인들은 여러 번 방문하잖아요. 잘 안 되면 공무원들하고 밀착해가지고 뒷거래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실시 배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 전환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 전환. 국민들은 의뢰인 행정기관에 여러 번을 방문해야만이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공무원은 민원 업무를 자체를 하나의 공무원들이 특권으로 생각했다. 오랫동안 공직사의 관행으로 고질화된 잘못된 행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민원인들은 민원을 접수시키고 나면 의례적으로 수차 민원 처리 부서를 찾아다니며 직접 해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생각과 관행을 바꾸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입니다.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 유도입니다.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 중 70%, 80%가 공장 설립 등 기업 경제 활동과 관련된 민원이거나 개인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민원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들이 여러 번 행정기관에 방문하게 되면은 민원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보니까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 주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주요 내용에는 첫 번째 여기 자, 먼저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첫 번째 민원일의 방문 상담 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일의 방문 상담 창구 설치 운영. 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의 후견인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2, 민원 후견인 지정. 민원 후견인의 지정 및 운영. 이 민원 후견인은요, 민원인들을 후견하는 제도인데 이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그런 공무원들이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복합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원할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후견인 자격 기준 나왔죠.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주로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특히 세무, 건축, 환경위생, 경제 등 전문 후견인단을 구성하여 후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다. 넘기면 세 번째입니다. 처리주무부서에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다. 처리주무부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두어서 구성과 기능이 쭉 나와 있죠. 우선 제목만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처리주무부에서 실무종합회의 심의했는데 여기서 민원 처리가 안 되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행정기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종합심의회를 해서도 결정이 안 되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합니다. 여기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다 보니까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6쪽에 보니까 행정기관장의 최종 결정 나왔죠. 다섯 번째. 그래서 거기 절차를 보니까 다시 나왔죠. 민원 1회 방문 상담 청구. 민원 1회 방문 상담 청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 후견인 지정. 세 번째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공동심의를 하고, 안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것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런 절차를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넘기면 187쪽 보니까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및 확인 점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민원 우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민원 처리 제도,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전자민원 창구 나와 있죠. 민원24시는 인터넷에서 민원24시 들어가면 언제든지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실무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넘겨서 10번 행정정보 공동이용입니다. 207조.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이런 것들을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구비 서류로 제출하거나 이런 건 없애자는 것이죠.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동이용 법정 근거는 전자정보법에서 이루어지고요. 지금 공동이용 정보 대상은 지금 한 92종인데 한 100여 가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모든 건 다 전자처리하는 거니까요. 넘겨서 신원조회가 나오는데요. 신원조회.
뭐 이런 거는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 없어요. 뭐 읽어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중요하고요. 복합민원. 복합민원. 그리고 이제 또 고충민원과 복합민원의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방금 공부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이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 시행인데요.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10월에 시행했는데 바로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전환 그리고 행정문화의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이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의 주요 내용에는 이런 5가지가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의 방문 처리제 주요 내용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민원 후견인 제도를 지정하거나 운영한다. 세 번째는 주무부서의 실무 종합 심의를 하고도 안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뭐 한다? 재심의한다. 그래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민원일의 방문 처리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출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제도는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20강, 21강, 22강 해서 원래 한 24강 정도가 되거든요. 원래 해마다 제가 강의하는 게 2강을 일부러 줄였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괜히 안 나오는 거 뭐 진도 맞추기 위해서 강의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이번 강의는 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는 형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게 참 이게 난해해요. 사무관리가.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모범 답안 작성 문제는 제가 쪽집게 문제 시간에 여러분 해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작년에 지난 3회 때도 제 강의만 듣고도 70점 이상 맞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사무관리 때문에 합격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출제될 가능성 있는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학습했고요. 예상 문제를 또 찍어드렸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제 책에서 뭐 그대로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